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7주차 5교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우리가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먼저 이 행동주의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살펴보고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반 파블로우입니다. 이반 파블로는 어떤 개 실험을 통해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분은 1849년 러시아 태생입니다. 그리고 1870년 화학과 생리학 공부를 하였으며 1881년에 결혼을 했고 1890년 임피리어 의과 아카데미 교수를 역임을 했으며 1890년 소화샘 연구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1898년에 조건반사 법칙을 공식화하였으며 1930년 정신 이상 설명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 박스로 유명하신 분이죠. 스키너입니다. 스키너는 1904년 미국 펜실베니아 출생이고 1931년에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35년 학습 원리 개발에 노력을 했고 1948년 자기 치료, 그리고 1965년 과학과 인간행동 저술, 19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존 왓슨은 1878년에 미국 캐롤라이나에서 출생해서 1903년 시카고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13년 행동주의 시각에 본 심리학을 했으며 1914년 파블로식의 조건 형성을 시도했습니다. 1918년 발달 문제의 학습 원리에 적용해서 엘버트와 헨지의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기 그 자녀에게 실험을 한 건데요. 처음에 이제는 헨지를 하면서 헨지를 보여주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아이에게 어떤 그 하얀색 뭐 가운, 하얀 가운 뭐 이런 것만 봐도 깜짝 놀랐던 그런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예, 195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엘버트 반둘라인데요. 이 엘버트 반둘라는 1925년 캐나다 엘버타 출생이고 1953년 스탠퍼드 대학 재직을 하면서 사회적 인지 이론을 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 이 관찰 학습을 시도했는데 이 보보 실험, 인형 실험을 통해서 이 관찰 학습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어른이 이런 큰 인형을 때리고 눕히고 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다음에 아이에게 그 보부 인형을 보여주니 역시 그 폭력적인 어린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보부 인형에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이 사랑을 주는 행동을 하니까 그 이후에 역시 아이도 그런 행동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찰학습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1972년에 우수 과학자상을 받고 1973년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이 행동주의의 인간관은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이 학습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런 조건 형성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성선설, 성학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행동의 기본적 유형으로는 자극과 반응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자극을 주면은 반드시 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 행동에 인간이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취한다고 보는 어떤 긍정적 입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자, 이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 가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인간 등 모든 유기체 행동은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학습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습은 이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어떤 연습을 통해서 변화된다. 그리고 이 학습자는 이 학습 과정에서
수동적이 아닌 그냥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이 환경은 자극이고 행동은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보편적 학습 과정을 따르고, 이 학습 원칙에는 어떤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강화 법칙, 소거 법칙, 이런 조건 형성 등이 있습니다. 자, 학습은 이 자극과 반응을 연합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인간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선설, 성악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인간의 행동은 생활 환경이 제공하는 이런 강화의 형태로 그 빈도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경험을 하고 학습하냐에 따라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관찰이 가능한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주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좀 행동의 관찰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재조건화 또는 재학습에 의해서 규정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11번째는 이 행동치료는 이 과학적 원리와 절차에 근거한다. 굉장한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인간의 행동은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의 소산으로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행동은 어떤 선행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동적인 욕구에 의해서 부정적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상담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이 충동적인 욕구에 의해서 부정적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이론이죠? 이 프로이트의 이론이죠. 자, 성격 이론 주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으로는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하고 말하는 것으로 타인이 관찰하고 설명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주로 외연적 이란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동을 이해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주의 상담은 이 행동 수정을 목표로 합니다. 자, 행동 수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학습 이론으로는 우리가 파블로의 고전적 조건 형성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행동 수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것인데요. 이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과 특정 행동 간의 어떤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죠. 수정이라고 하면은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돕기 위해서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해야 될 것은 표적 행동, 과행 행동, 결핍 행동인데, 이 표적 행동은 수정해야 할 행동을 의미하고, 과행 행동은 개인의 빈도나 지속 시간, 강도를 감소시켜야 할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표적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표적 행동이 자주 빈도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감소시켜야 할 그런 행동을 과잉 행동이라고 합니다. 결핍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인데 증가시켜야 할 것이 너무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 행동은 증가시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이다. 언뜻 보면은 결핍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일 것 같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어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분석 수정하는 것이다. 자, 이제 표적 행동이 이제 타겟 비헤이버인데, 이거 고정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자, 고정적 조건 형성에 개에게 먹이를 준다. 1단계. 이거는 무조건 자극이죠. 그러면 무조건적인 반응이 나온다. 침 분비가 된다는 것이죠. 2단계는 무조건 자극이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는 조건 자극을 주니까 역시 무조건적인 반응, 침을 분비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가 제 3단계로는 이제는 무조건 자극, 먹이는 주지 않고 조건 자극, 종소리만 줘도 종소리만 주니까
먹이가 없이 나타나는 이러한 조건 반응, 침분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 하고,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은 이 반응 행동과 조작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행동은 자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밝은 빛에서 딱 찌면 동공이 수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딱 보면 수축이 되죠. 조작 행동은 이런 제시되는 자극 없이 자발적으로 방출되는 행동으로 이런 그 반응에 따른 사건에 따라서 강해지거나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읽기, 쓰기, 차 운전하기, 폭고 사용하기 등 이런 것을 이제 조작 행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스키너 상자에서 비둘기는 레버를 조작하는 행동으로 먹이를 제공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처음에 자신도 모르게 레버를 누르니까 먹이가 나오니까 또 한번 누르니까 또 나와.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습이 돼서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구나. 이거는 이제 알게 돼서 먹이를 먹고 싶을 때는 이 레버를 조작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수반성과 강화 계획인데요. 자,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을 주면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과 결과. 자,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적 사건이고, 자극은 그 자극을 주면은 행동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환경적 자극의 결과라고 하죠. 자, 강함이 강화 계획인데, 강화는 정적, 부적 강화가 있고, 처벌은 정적, 부적 처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화와 간열 강화, 강화의 종류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화는 어떤 행동에 뒤따르는 사건이 그 행동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증진할 때 이러한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 자극을 일컫는 것이죠. 즉 이제 바람직한 행동 증가, 학습 동기를 촉진한다라는 것인데, 먼저 강화가 있습니다. 이 강화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인데, 일단 강화라고 하면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정적 강화는 칭찬해 주는 것이죠. 아니면 보상을 주는 것이죠. 잘하면 초콜릿 하나를 준다든지, 우리가 수업 때 잘하면은 이렇게 선물 하나 주죠. 이런 정적 강화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정적 강화물에 의해 뒤따를 때 반응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는 거, 그래서 또 칭찬받기 위해 숙제를 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교실 청소를 하는 사람에게 과자를 주면은 남이 싫어하는 교실 청소지만 자기가 하겠죠. 자, 부적 강화는 그 행동에 뒤따른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반응의 빈도가 증가시켜 주는 것이죠. 자, 숙제는 바람직한 행동이죠. 근데 숙제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뭐를 해요? 잔소리가 듣기 위해서 숙제를 하는 것이죠. 잔소리를 계속 하면은 이런 바람직한 행동 증가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오늘 발표하게 되면은 보충 수업을 빼준다, 아니면 화재능 청리 면제해준다, 그런 발표를 열심히 하겠죠. 저 중학교 때는 영어 선생님이 본문을 외우면 나가 놀아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나가 놀았습니다. 본문을 먼저 다 외우고, 역시 영어는 외우니까 또 영어 점수는 또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표자에 대한 보충 수업 면제를 통보해서 학생들의 발표를 유도하는 거. 자, 이 혐오적인 성격을 띠는 부적 강함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 강화가 아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적 처벌이 되는 것이죠.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강화에는 우리가 연속 강화와 간열 강화가 있습니다. 연속 강화는
발생한 모든 반응에 강화물을 다 제공하는 것이죠. 아이가 숙제를 모두 마치게 되는 경우 TV를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매일 해주면은 그게 어떤 강화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 계속 강화는 효과가 좀 덜한다고 하고, 이 간헐 강화는 부분 강화죠. 뭐 가끔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간격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죠. 이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화보다는 간헐 강화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 간헐 강화는 시간과 비율을 바탕으로 어떤 효과적인 그 행동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강화입니다. 그래서 고정 간격 계획, 변동 간격 계획, 고정 비율 계획, 변동 비율 계획, 요 네 가지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연속 강화보다는 부분 강화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 간헐적 강화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고정적으로 주는 거죠. 강화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월급 한 달 일하면 주는 거, 또는 주급, 뭐 일당, 뭐 정기적 시험 등 이런 것인데, 요구되는 행동의 발생 빈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강화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간격에 변동을 주는 것이죠. 변동 간격 강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시간 간격에 따라 강화 요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사탕을 평균 1분에 하나씩 준다고 했을 경우, 이는 1초부터 120초 사이에 2분에 하나씩 준다고 했을 경우죠. 그러면 1초 120초 사이에 어느 순간에 사탕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2분 동안은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또 낚시가 평균 2분에 한 번씩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 낚시꾼은 어떻게 되겠어요? 2분 동안 아주 열심히 하겠죠.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이제는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비율 강화 계획은 일정한 빈도수의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옷 공장에서 옷 100벌을 만들 때마다 1인당 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라고 했을 경우, 이런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옷을 만들겠죠. 이것이 이제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비율 중에서 변동을 주겠다는 것이죠. 상당히 불규칙한 횟수에 이런 바람직한 행동 후에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가 로또도 이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별적 성과급이라고 하죠. 또 카지노의 슬롯머신,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터지면 한 방이죠. 이런 것이 이제 변동 비율 강화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간헐적 강화 계획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은 변동 비율 강화 계획, 그 다음에 비율 강화 계획, 그리고 변동 간격 강화 계획, 고정 간격 강화 계획,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로또에 사신 분들은 계속 로또 사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처음에 5,000원 샀다가 만원 샀다가 뭐 10만원 샀다가 좋은 꿈 샀다가 여러분들도 로또 한번 사본 적이 있으시죠? 예, 근데 이 사실 그냥 적은 돈으로 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사고, 이것이 이제 일주일 후에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마음의 희망 또는 뭐 그런 것을 느끼게, 행복을 느끼게끔 해주는 건 좋지만, 이거를 그냥 막 너무 지나치게 이제 노름처럼 하면 안 되겠죠. 자, 처벌은 어떤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가 그 행동을 다시 야기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때 이러한 결과를 말합니다. 즉,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것에 초점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처벌은 잘못했을 때 혼내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이 어떤 혐오 작용에 뒤따를
뒤따르는 경우 반응의 빈도가 감소할 때 말을 듣지 않고 투정 부리는 아이에게 때리거나 심하게 야단치는 거, 이런 거죠. 혐오작용을 주는 거죠. 또 장시간 컴퓨터 하느냐 공부를 소홀히 한 아이에게 매를 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울면 때리고 뭐 이런 거. 자, 우는 것이 나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좀 아니겠죠. 이런 정적 처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적 처벌은 행동에 따른 정적 자극을 제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또 좋아하는 인형을 뺏는 거죠. 그래서 너 방 청소 안 하면 뭐 내가 좋아하는 요 인형 뺏을 거야, 아니면 컴퓨터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방 청소를 좀 하겠죠. 그래서 방 청소 안 하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하게끔.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부적 처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지적 행동 수정과 변별과 일반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은, 첫 번째 인지적 행동 수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사고,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학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반응, 우리의 행동을 좀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걸 인지적 재구조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지적 재구조화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어떤 자기 패배적 사고 대신에 좀 긍정적인 진보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교수하는 체계적인 기법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변별과 일반화가 있습니다. 자극에 변별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이 강화될 것 같은가, 혹은 다른 상황에서 행동이 강화되지 않을 것인가를 구별하는 것인데, 자신이 이전에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극 변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 신호등 지나갈 때 학습은 어떻게 해요? 빨간불 켜질 때는 지나가면 안 돼요. 파란불 켜질 때 지나가요. 이제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아마 손도 들은 것 같아요. 그쵸. 파란불 킬 때 손 들고 들어가라,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빨간불과 파란불,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할 경우는 운전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생명이 이제는 주로 이런 빨간과 파랑을 구별하는 이런 그 생명 검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반화인데, 이 공통적 속성을 묶음으로 인식하도록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변별과 대립되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학 때 그 질리도록 쓴 일기, 굉장히 쓰기 싫죠. 그래서 한꺼번에 막 쓴 기억이 여러분도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기 쓴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국어를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일반화 시키는 것이죠. 다른 경험에서도 글을 쓰게 하는 것이고, 또 산수 문제를 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에서도 풀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카멜레온의 의장설,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 소거와 조성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 소거는, 자, 이전에는 막 강화돼서 온 행동인데, 이제 더 이상 강화 자극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그 행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소거라고 하는데,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소거 전 행동도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자발적 회복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조성은 목표 행동에 접근하는 반응들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아주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높은 단계를 끌어올리면서 학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서툴고 투박한 행동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학습해서 정교한 기술을 갖는 절차입니다. 뭐 돌고래와 원숭이의 재주, 어쩌면 저렇게 어떤 돌고래가 저런 재주를 부릴 수 있을까? 참, 원숭이도 그렇고. 그리고 옛날에 중국의 서커스단의 기술을 보여줬는데 너무 절묘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술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는 조성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예, 이런 행동주의 다음 시간에는 인지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